4월 26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트위터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440억 달러 인수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미 국무국방장관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9천억 원의 군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미국의 4월 댈러스 연은 제조업 지수가 1.1로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미국의 3월 시카고 연은 전미 활동 지수는 0.44로 전월 대비 부진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다음 달 15일부터 외화 지준율을 1%포인트 인하할 예정입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글로벌 위험 회피 목적의 현금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모간 스탠리는 S&P 500 지수가 약세장에 접어들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JP모간은 애플의 1분기 아이폰 판매 매출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의 이가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중국 상하이에 이어 베이징의 일부 지역도 봉쇄 조치를 시작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차질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은 주요 기술주들의 실적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오늘 가장 핫한 이슈는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성공 소식이겠죠. 쏟아지는 새로운 이슈들과 앞으로의 전망까지 모두 준비해봤습니다.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예, 3대 지수 모두 월요일장도 하락세를 이어가는가 했지만 장 마감을 앞두고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1000포인트 가까운 폭락세를 보인 다우지수 오늘 0.7%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34,049선까지 올라와줬고요.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필두로 기술주들의 랠리에 나스닥 지수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1.29% 상승한 13,004선, 그리고 S&P 500 지수의 경우 0.57% 오름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일 유럽 주요국 증시는 급락을 했습니다. 중국 베이징 봉쇄 우려에 ECB마저 조기 긴축에 나설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프랑스 깍그 지수 전장보다 하락폭이 컸는데요. 무려 2% 넘는 낙폭을 보이면서 6,449선, 독일 닥스 지수 역시 1.54%나 하락하면서 13,92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 국내 시장도 확인을 해보죠. 금요일 뉴욕 증시의 충격을 우리 시장 월요일장에서 고스란히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의 고강도 긴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성장주들의 신저가가 속출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2,700선 지켜내지 못하고 1.76% 낙폭을 보이며 2,657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무려 2.49%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중국 증시는 상하이 봉쇄가 풀리기도 전에 수도 베이징마저 코로나19 확산세를 보이며 봉쇄 조치에 나서며 급락을 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가 무려 5%대 급락세를 보이면서 2020년 6월 이후 처음으로 3,000선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2,928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홍콩 항생지수 역시 3.73% 큰 폭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증시 니케이 지수도 힘든 월요일을 보냈죠.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1.9%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의 우려를 키우던 미국의 국채금리도 확인을 해보죠. 네, 미국 국채금리의 고공행진이 주춤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국채로 몰리면서 가격은 오르고 금리는 하락을 했는데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오늘 8.4베이시스 포인트 떨어지면서 2.82%대에서 거래가 됐고요. 2년물도 오늘 8.5베이시스 떨어진 2.63%대 기록을 했습니다. 더 자세한 시장 상황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 서상영 본부장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전약 후강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미국 증시는 중국 경제 봉쇄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자 하락 출발을 했었습니다. 특히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라는 스태그플레이션 불안이 전반적인 투자 심리 위축 요인이었고요. 다만 이제 관련 우려로 최근 조정을 이어왔었던 점을 감안해서 장중 반발 매수세 또한 이어지면서 나스닥이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는 대형 기술주 실적 발표 기대 심리가 부각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되고 대체로 업종 종목 차별화 속에 안정을 찾는 경향들을 좀 보였고요. 다우가 0.7%, 나스닥이 1.29%, S&P 500이 0.5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미국 증시를 좌우한 주요한 특징적인 부분들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전해주시죠. 전일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5%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일부 종목이 부진한 실적 발표로 급락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경제봉쇄 지역 확대를 발표를 하면서 중국 경기 둔화 이슈가 부각된 점이 주요 하락 요인이었고요. 여기에 위안화 평가 절하로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가 이어지는 등 수급적인 요인 또한 부담을 줬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경제 봉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 심리를 더욱 높이면서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라는 스태그플레이션 이슈를 자극을 했고요. 이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락을 하고 달러화가 강세를 좀 보였으며 주식시장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위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인민은행이 거시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며 강력한 정책 조치를 취해 2분기 5% 이상의 성장을 보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중국 경기부양 정책 기대 심리가 높아진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앨런 미 재무장관이 대중국 수입관세 인하를 언급을 해서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를 완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 경제 지표를 통해서 미국 경기의 견고함도 우호적인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연초 이후 조정이 컸던 만큼 연준의 긴축과 중국발 경기 둔화 등은 주가에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유동성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2020년 3월 당시처럼 V자형 반등을 하기는 쉽지가 않지만 추가적인 하락 또한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는 견고한 기업 실적을 감안해서 S&P 500 기준 12개월 포워드 PER이 5년 평균인 18.6배를 하위한 18.3배를 기록하는 등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이를 감안해서 전반적인 시장은 투자 심리 안정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패닉 세일 가능성은 크지가 않아서 견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기술주 실적을 바탕으로 안정을 찾아가는 시기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들 전가은 캐스터와 확인해 보시죠. 네, 현지 시간 25일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중국에서 전해온 베이징 봉쇄 공포에 장이 하락 출발했습니다. 다만 이번 주 주요 기업들이 대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주요 기술 기업들은 하락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장에서 구글이 2% 넘게 상승했고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2% 넘는 상승폭 보여줬습니다. 나머지는 강보합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아마존부터 살펴보시죠. 스티플이 이번 주 후반에 실적 발표를 대기하고 있는 아마존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쇼핑 트렌드 변화에 따라 온라인 매장 판매 성장 속도가 다소 줄었긴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에서 아마존은 1% 상승해주면서 2,921달러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애플에 대해서 JP모간이 비중 확대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매출이 예상에 다소 하회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날장 애플은 강보합 보여주면서 162달러 선에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미즈호 증권은 메타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고 매출 성장이 다소 부진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제기하는 모습입니다. 메타가 이날장에서 1.56% 상승하면서 186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테슬라 살펴보시죠. 이날장에서 테슬라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998달러 선까지 내려왔는데요. 투자자들은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관련 소식이 계속 전해지자 머스크의 관심이 이로 인해 분산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넷플릭스도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넷플릭스는 크게 내렸습니다. 1분기 어닝 쇼크 여파가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최근 또한 스타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넷플릭스는 향후 계속해서 콘텐츠 투자와 제작에 집중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장에서는 2.6% 내린 209달러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5월 25일까지 실적 발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된 이슈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주가는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월가와 미디어 매체들이 우려 섞인 목소리를 계속 제기하면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토요일엔 배런스가 엔비디아의 강세는 곧 끝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에서는 1.9% 상승해주면서 199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바로 다음 10종목도 살펴보시겠습니다. 트위터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이를 두고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과 가장 영향력 있는 SNS가 결합하는 움직임이라고 보도했는데요. 트위터는 이날장에서 5% 넘는 상승폭 보여주면서 51달러 선까지 주가 올라갔습니다. 다음으로 골드만삭스는 밸류에이션을 고려하여 버라이즌의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주된 이유는 사용자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버라이즌이 5G 무선 통신계 리더격이지만 매출 성장 둔화가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날장에서 버라이즌은 3% 내려서 50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또한 이날장에서는 정유주가 떨어졌습니다. 주말 새 중국의 코로나 상태가 다시 심각해졌는데요. 베이징 봉쇄설까지 도는 가운데 글로벌 성장 둔화 두려움으로 에너지주가 하락한 겁니다. 특히 쉐브론과 엑슨모빌 주가 살펴보실 텐데요. 이날장에서 각각 2%, 3%대 낙폭 보여주면서 157달러 선 또한 82달러 선에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AMD와 마벨 테크놀로지입니다. 우선 레이먼드 제임스가 AMD에 대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로 상향 조정했고 주가가 앞으로 8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마벨 테크놀로지 또한 시장 수익률 상회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면서 이 두 종목 모두 해당 발표 직후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이날장 마감가 또한 2% 오른 90달러 선, 마벨 테크놀로지는 4% 가까운 상승폭 보여주면서 60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농기계 전문 업체 디어에 대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투자 의견 매수를 제시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디어가 상승 여력이 조금은 제한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비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풀입니다. 4% 떨어지면서 이날장 마감가는 385달러 선입니다. 다음으로 스노우플레이크도 살펴보시겠습니다. 울프 리서치가 시장 수익률 상회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돌아오는 애널리스트 데이 때 상승 여력이 생길 수 있다며 이날 새 제품이 공개되고 2029년까지 연간 제품 매출을 어떻게 100억 달러를 달성할지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시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날장에서는 7% 넘게 뛰어오르면서 186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비디오 게임 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실적이 예상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생각보다 수요가 저조했던 탓인데요. 특히 콜 오브 듀티의 수요가 저조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0.71% 빠져서 이날장에서 마감가는 78달러입니다. 마지막으로 포드입니다. 포드는 업계 내에서 가장 먼저 전기 픽업 트럭 F150 라이트닝을 생산하게 되겠습니다. CEO 짐 팔리는 회사가 내년쯤 5만 대를 목표로 생산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장에서는 1% 상승하여 15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특징주 시황 살펴보셨고 바로 다음으로 강수민 캐스터와 함께 원자재 시황도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원자재 시장의 동향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국제유가부터 확인해보시죠.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상하이에 이어 수도 베이징까지 일부 봉쇄에 들어가면서 이 수요 감소 우려에 따라 국제유가가 오늘장 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2주간의 저점으로 떨어지면서 100달러 선 밑으로 내려오기도 했는데요. WTI는 2.9%가 내린 99달러 선에서 브렌트유도 3.5%가 떨어지면서 102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곡물 가격들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농무부가 최신 곡물 수출 검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지난주죠. 4월 21일까지 한 주간 미국의 대두 검사량은 전주보다 100만 톤 감소했습니다. 또 현지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미국 농무부는 대두 수출의 주요 목적지는 중국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국이 미국 대두를 가장 많이 사들인 거고요. 오늘장 대두 선물은 1% 가까이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뉴욕의 코코아 선물은 지난주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2%가 넘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1분기 북미 코코아 그라인딩이 전년 대비 2.8%가 떨어졌고 또 아시아의 1분기 코코아 그라인딩도 0.2%로 소폭 떨어지면서 이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달러화 강세와 또 브라질 통화 해알의 약세를 주시한 가운데 커피 선물도 2%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네, 설탕 가격도 브라질 통화 해알의 약세와 또 국제유가 하락을 주시한 가운데 1.6%가 현재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옥수수와 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국 농무부의 옥수수 수출 검사는 전주에 비해서 높게 집계가 됐습니다. 118만 톤이 증가했고요. 대두와 마찬가지로 중국이 미국 옥수수를 가장 많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장 옥수수 가격은 1%가 상승하면서 부실당 797센트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밀은 밤사이 차익 실현 움직임에 따라 매도세가 유입되면서 소폭 하락하며 마감한 모습입니다. 부실당 1072센트에 마감을 했고요. 미국의 밀은 파종 시기와 밀의 경도 그리고 색깔에 따라 크게 5가지로 나뉩니다. 그중 우리나라에 많이 수입이 되는 정맥의 경우는 미국 캔자스와 오클라호마, 텍사스 그리고 콜로라도주 등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 적색의 경질 겨울 밀입니다. 투자자들은 해당 남북 평야지대의 날씨를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는데요. 미국 기상청에 따르면 사우스다코타 남부에서 텍사스 서부까지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있고요. 또 캔자스주는 67%가 가뭄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원목 선물은 작년이죠. 2021년 3월에 1,477달러라는 최고점을 찍은 뒤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지금까지 36%가 떨어졌습니다. 오늘장에서는 0.6%가 오르면서 톤당 1,009달러 선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네, 돈육 선물은 4%로 오늘장 좀 크게 빠진 모습이고요. 이어서 금속 원자재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달러화 강세와 또 중국의 봉쇄 조치의 영향으로 오늘장 금속 원자재는 또 일제히 하락한 모습입니다. 네, 금 가격은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우려와 또 달러화 강세를 주시한 가운데 최근 한 달간의 저점으로 떨어졌는데요. 1.7%가 내린 1,901달러 선에서 마감한 모습입니다. 은 가격은 2%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지난 2월 16일 이후 최저점을 기록했습니다. 네, 팔라듐이 오늘 금속 원자재 가운데 가장 낙폭이 눈에 띕니다. 하루 만에 무려 10%가 빠졌는데요. 지난 4월 11일에 찍었던 고점으로부터는 16.6%가 빠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에서의 코로나 봉쇄 조치로 인한 이 수요 감소 우려가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러시아의 최대 니켈과 팔라듐 공급업체인 이 노르니켈의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노르니켈은 전 세계 팔라듐의 41%를, 정제니켈의 24%, 그리고 백금의 11%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노르니켈의 1분기 팔라듐 생산은 높은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 대비 8%가 떨어졌고요. 또 백금 생산도 1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노르니켈의 1분기 니켈 생산은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10% 증가했고요. 구리 생산은 비슷하게 유지가 됐습니다. 오늘장 백금과 니켈은 모두 1%대가 빠진 모습입니다. 달러화 강세에 따라 아연 가격도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인도 유일의 아연 재료소인 힌두스탄 아연의 CEO는 일단 이번 분기까지는 아연 가격이 톤당 4,000달러 선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오늘장 아연 가격은 4%가 빠지면서 4,193달러를 나타냈습니다. 네, 구리 가격도 마찬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중국에서의 봉쇄 조치로 수요 감소가 우려되면서 3개월 만에 저점을 찍었습니다. 2.5%가 빠진 모습이고요. 알루미늄도 오늘장 4.5%로 크게 빠진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시황 전해드렸고요. ETF 시황은 EM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간밤 ETF 흐름을 한눈에 짚어드리는 ETF 시황 시간입니다. 오늘 장에서 아크이노베이션과 천연가스 관련 ETF는 강세 보였는데요. 반면 팔라듐과 에너지 기업 ETF는 약세 보였습니다. 먼저 아크이노베이션 ETF입니다. 오늘장 기술주는 장 초반 부진했던 모습을 딛고 상승 전환했는데요. 나스닥은 1.29% 상승했고 S&P 500 기술주 섹터는 1.36% 올랐습니다. 따라서 기술주 위주로 구성된 캐시오드의 아크이노베이션 역시 상승했는데요. 티커명 ARKK인 아크이노베이션 ETF는 아크인베스트먼트가 운용하고 있습니다. 상위 보유 종목 중 테슬라를 제외하고 대부분 상승 마감했는데요. 아크이노베이션은 오늘장 3.55% 올랐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 ETF입니다. 천연가스 현물은 지난주에만 11% 빠졌는데요. 오늘장에서는 약 5% 올라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천연가스 가격의 변동성을 높이고 있는 건 바로 공급량입니다. 천연가스 재고가 소폭 줄었다는 소식에 오늘장 이렇게 오른 건데요. 관련해서 티커명 GAZ인 IPES 시리즈 B 블룸버그 내추럴 가스 서브 인덱스 토탈 리턴 ETN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클레이즈에서 운용하고 있고 미국 천연가스 선물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7.11% 올랐습니다. 하락한 ETF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팔라듐 ETF 확인해 보시죠. 앞서 원자재 시황에서도 전해드렸듯 오늘장 팔라듐은 크게 내리고 있는데요. 약 10% 밀렸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금속 전반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 모습인데요. 여기에 중국 봉쇄로 인한 수요 둔화 우려와 미국의 금리 인상 움직임이 악재로 작용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관련 ETF도 내렸는데요. 티커명 PALL인 에버딘 스탠다드 피지컬 팔라듐 셔츠 ETF 살펴보겠습니다. 에버딘에서 운용하고 있고 팔라듐 현물 가격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오늘장 9.34%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번에는 에너지 기업 ETF입니다. 유가는 오늘장 상하이 봉쇄 여파로 크게 빠졌습니다. 유가가 내리자 에너지 기업도 함께 내렸는데요. S&P 500 에너지 섹터는 3.45% 하락 마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할리버튼은 약 6%, 슐럼버거는 약 7%, 베이커 휴즈는 4% 내렸는데요. 관련해서 티커명 IEZ인 iShares US Oil Equipment and Services ETF 체크해 보겠습니다. 블랙록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기업들을 비중 있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5.54% 밀렸습니다. 이번에는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관련 ETF들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바로 인플레이션인데요.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연준은 더 강력한 긴축을 예고하고 있고 이는 글로벌 증시 전반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인 리츠 ETF가 인플레이션 해징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통상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의 가치가 상승합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상승분을 임대료에 전가할 수 있어 수익을 보존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리츠 ETF 알아보겠습니다. 리츠 ETF 중 규모가 가장 큰 건 티커명 VNQ인 뱅가드 리얼 이스테이트 ETF입니다. 뱅가드에서 운용하고 있고 미국 부동산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고배당 ETF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상위 보유 종목으로는 프로로지스, 아메리칸 타워, 이키닉스 등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뱅가드에서 운용하고 있는 관련 부동산 펀드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운용 수수료는 0.12%입니다. 다음은 티커명 SCHH인 슈왑 US 리츠 ETF입니다. 찰스 슈왑에서 운용하고 있고 미국 부동산 회사를 따라가고 있는데요. 운용 규모가 두 번째로 큰 리츠 ETF입니다. 상위 보유 종목으로 프로로지스, 아메리칸 타워 등 앞서 언급한 VNQ와 비슷한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운용 수수료는 0.07%입니다. 지금까지 ETF 시황이었는데요. 이어서 오늘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 내용도 확인해 보시죠. 네, 세계 각국의 이슈를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글로벌 이슈 시간입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오늘은 어떤 이슈들이 시장을 움직였는지 바로 체크해보시죠. 먼저 월스트리트저널 헤드라인입니다. 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440억 달러 규모의 트위터 인수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또 JP모건은 애플의 1분기 아이폰 매출이 부진할 것이라면서 판매 대수를 기존 6천만 대에서 5,500만 대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4월 댈러스 여는 제조업 지수도 공개됐는데 1.1로 집계되면서 예상치 10을 대폭 하회했는데 아무래도 제조업 활동이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돌아와서 일론 머스크 결국에 트위터 인수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해당 내용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테슬라 인수전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조금 전 속보로 전해졌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그 주인이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주당 54.2달러, 그러니까 총 440억 달러, 한화로는 약 55조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업계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소셜미디어를 인수하려는 세계 최고의 부호가 승리를 거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수가는 트위터의 이달 주가의 38%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얹어진 셈인데요. 이는 상장 기업을 비상장사로 전환하는 거래로는 최근 20년간 가장 규모가 큽니다.
머스크는 앞서 트위터를 인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제안하면서 회사를 사들인다면 비상장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트위터의 이사회는 제한된 금액은 상당한 현금 프리미엄을 제공할 것이며 트위터의 주주들에게 최선의 길이라고 믿는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실 트위터의 이사들은 상당수가 머스크가 트위터를 거머쥐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머스크가 트위터의 지분 9%를 확보하고 있으며 무려 3주에 걸친 공방 끝에 결국 극적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 가시밭길에서 어느 정도는 벗어났지만 아직 꽃길이라고 보기는 이릅니다. 그간 머스크가 트위터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단단히 별러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트위터의 직원들과 사용자들뿐 아니라 규제 당국과 시민 단체들까지 반대하는 목소리도 큰데요. 머스크가 언론의 자유에 대해 혐오를 부추길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논란이 꽤나 거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해당 소식에 트위터의 주가 오늘 5% 넘게 오르면서 정말 좋은 주가 흐름 나타내기도 했는데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만큼 앞으로 트위터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블룸버그 헤드라인 체크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 쪽 상황도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중국 상하이에 이어서 베이징에서도 코로나19 봉쇄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런 가운데 싱가포르 은행은 중국의 이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달성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 이런 평가도 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는 6월 중에 50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중국의 이 코로나19 상황 사실 한국과 미국은 이제 엔데믹으로 접어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 쪽은 한국과 미국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하이뿐만 아니라 이제 베이징도 직격탄을 맞았다는 이런 소식도 전해졌는데 해당 내용 전해주시죠. 네,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이 계속해서 다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기존의 상하이에 이어서 이제는 수도인 베이징까지 일부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수요가 감소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유가와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이 줄줄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시장 역시 그 여파를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하이에서는 지난 주말 코로나19 사망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베이징에서도 코로나19 감염자가 속출해 중국 당국은 인구 350만 명의 베이징 차오양구에 대해서 사실상 봉쇄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내 휘발유와 경유 그리고 항공유 등의 수요가 4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0%나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양으로 따지면 하루에 120만 배럴 감소에 해당합니다. 전문가들은 전쟁에다가 중국의 코로나19 사태까지 더해져 요동치는 유가의 변동성을 더욱더 키우고 있다라고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원유 시장에서는 공급이 늘어날 여지까지 있어서 유가는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리비아는 향후 수일 안에 폐쇄된 유전에서 생산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러시아 흑해 연안의 원유 수출 터미널도 지난달 폭풍 피해를 본 시설 일부를 복구해서 정상 운영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럽연합 EU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를 검토하고 있어 유가의 상승을 촉발할 수 있는 원인도 없지는 않은데요. 원유 시장에서는 이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WTI는 98달러 선에서 브렌트유는 102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생태환경부가 중국이 철강 생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유가에 더해 철광석 가격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중국의 건설 부문에서 수요가 약화되면서 이미 철강 재고가 쌓이기 시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좀 부정적인 평가도 나왔는데 해당 내용도 같이 짚어주시죠. 네, 중국이 올해 힘든 시기를 계속해서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적인 제로 코로나 정책과 부채 증가를 제한하려는 노력을 고려할 때 중국 경제가 올해 성장률 목표치인 5.5%의 성장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싱가포르는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5.5%에서 4.8%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인민은행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를 동결하고 지급준비율 역시 25베이시스 포인트가량만 하향 조정해서 시장의 기대를 하회하는 수준을 보여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베이징 당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도구, 특히 인프라 지출과 지역 차원의 구체책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인민은행이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시각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과 외환의 위험성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중국 쪽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체크해봤고요. 다음은 배런스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상화폐와 원자재와 관련된 그런 소식들이 올라와 있는데 도지코인이 가상화폐 추락세 속에 나홀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가상화폐 거래소 크라켄이 아랍에미리트에서 거래를 승인받았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에 대한 이제 우려 속에 현재 국제 유가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3%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돌아와서 도지코인,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이 합의 소식에 이제 지금 20%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와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가상화폐가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밈코인인 도지코인만 나홀로 6%대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당연히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게 됐다는 사실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도지코인은 오랫동안 가상화폐를 노골적으로 지지해왔던 머스크가 가장 선호하는 가상화폐입니다. 머스크는 지난달에도 도지코인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드러내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계속해서 보유할 것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도지코인은 주요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아닌 인터넷상의 농담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른바 밈코인이다라고 취급됐지만 머스크 덕분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10번째로 큰 코인으로 등극했습니다. 테슬라는 올해 초 온라인 사이트에서 상품을 도지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는데요. 작년 말 트위터는 사용자가 제작자에게 비트코인을 보낼 수 있는 팁 기능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소식이 전해지면서 향후 도지코인의 성장세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41,100달러 선에서 이더리움은 3,0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트위터에 이제 도지코인 결제 기능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도지코인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한 호재가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 크라켄이 이번에 아랍에미리트에서 두 번째로 거래를 승인받았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는데 함께 짚어주시죠. 네, 캘리포니아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크라켄이 바이낸스에 이어서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시장에서 규제 승인을 받은 두 번째 가상자산이 됐습니다. 이 크라켄은 세계 시장에서 전통적으로 거래됐던 미국의 달러나 영국의 파운드를 사용하는 대신 현지 통화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크라켄은 이번 결정을 통해 현지 은행 그리고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와 더 잘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랍에미리트 지역에 무한한 유동성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연간 250억 달러 이상의 가상화폐가 거래되는 두바이에서 앞으로 크라켄은 현지 시장을 더욱더 넓혀갈 전망입니다. 크라켄은 현지 통화인 쌍의 접근성을 높일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크라켄의 경쟁자인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는 아부다비 외에도 이미 중동의 바레인과 두바이에서 규제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가상화폐와 관련된 소식들 자세하게 정리해 주셨고요. 다음은 마켓워치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네, 연준 위원들의 매파 성향이 이제 정점에 도달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또 골드만삭스는 연준의 빠른 긴축이 주식시장에게 큰 악재가 될 것이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JP모건은 전 세계 통화 보유액 중에 달러 비중이 역대 최저라는 분석을 내놨는데 돌아와서 연준 위원들의 이 매파적인 성향 어떻게 보면 이제 정점에 도달했다고 보면은 이 긴축에 대한 우려를 조금 덜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당 내용 짚어주시죠. 네,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가 연일 시장을 덮치고 있는데요. 이제는 연준의 매파 성향이 정점에 도달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금융 여건이 빠르게 긴축되면서 금리 인상폭이 예상보다는 제한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아마도 지금이 연준이 보일 수 있는 최고의 매파적인 행보일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연준이 오는 5월에 50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분석하기는 했는데요. 6월과 7월에도 금리를 50베이시스 포인트씩 인상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최고조에 달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움직임을 시사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 영향을 미쳐 시장은 의외로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금리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또 만약 지금이 최고의 매파성을 보이는 시기가 맞다면 올해 후반에는 기준금리가 중립 수준으로 빠르게 복귀하는 것의 영향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관측했습니다. 따라서 연준은 올해 후반에는 금리 정책에 더 큰 유연성을 보일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0.25%에서 0.5% 수준인 연방기금금리가 중립 수준으로 간주하는 2.25%에서 2.5%까지 예상보다 빠르게 올라설 수 있다는 가정도 성립합니다.
금리 인상과 대차 대조표 축소라는 이중 긴축이 진행되면 실제 금리 인상 폭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줄어들 수 있다고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반적인 연준의 행보에 대해서 시장이 앞서가는 것일 수도 있다라며 과도한 걱정에 대한 자제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물가 상승률 억제를 위해 매파적인 연준이 필요하기는 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완화된다면 적절하게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 곡선의 역전 현상에 대해서도 드문 일이다라고 평가하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현재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제 5월 50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은 벌써 90%에 달하고 있고 또 6월 중에 이제 75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은 70% 정도가 넘어선 상황인데 앞으로 금리 인상과 관련된 연준의 행보에 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JP모간이 내놓은 이 달러와 관련된 전망도 좀 같이 체크해 주시죠. 네, JP모간이 글로벌 통화 보유액 중 달러화의 비중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2021년 4분기 기준으로 달러화의 비중이 59%를 밑돌았다고 설명했는데요. 참고로 전 세계 통화 보유액 중 달러화의 비중은 2020년 초에는 62%였고 2015년에는 65%였습니다. 달러화의 비중 감소세는 최근 급격하게 빨라졌습니다. JP모간은 미국 달러화 자산으로 배분된 보유액 비중이 2018년 이후로 5% 넘게 감소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통화 가치를 반영한다면 달러화 비중 감소세가 더욱 두드러진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달러화의 비중 감소세는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된 2018년 이후 모멘텀을 얻었는데요. 요즘 보이고 있는 달러화의 강세가 달러화 비중 감소세를 가렸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JP모간이 내놓은 달러와 관련된 평가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보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은 7시 30분까지 계속됩니다.